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죠. 2년 전 제가 28살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김상현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36살로 저보다 8살이나 많았죠. 저는 평소에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처음 만난 건 제가 화장품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남자들이 종종 있어서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어요. 매일 화장품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했고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신사적이었죠.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상현 씨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고 했고 항상 제 말을 들어주었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었고 선물도 자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암시했어요. 저는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빠져 있었죠. 평생 이런 사람을 기다려왔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상현 씨는 출장이 정말 많았거든요. 일주일의 절반은 집에 없었어요. 그것도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고 하면서 몇 일씩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살던 원룸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집을 나가야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현 씨가 갑자기 자기 집에서 살라고 제안하더라고요. 마침 세입자가 나갔다면서 어차피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같이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같이 살 수 있다니.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상현 씨에게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런데 상현 씨의 반응이 미묘했어요. 갑자기 말을 더듬더니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지금 회사 상황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또 미루는구나 싶었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임신이었거든요. 생리가 늦어지더니 검사를 해보니 2줄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확실했어요. 그날 밤 상현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상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기쁜 표정이 아니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상현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안하다면서 자기는 아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인데 생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니요. 우리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어요. 저는 이미 생긴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울었고 상현 씨는 계속 미안하다면서도 지금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비혼주의라면서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비혼주의 이야기를 꺼내니 어이가 없었죠. 다음 날 상현 씨는 또 출장이 있다며 짐을 쌌어요. 이번엔 2주 정도 갈 거라고 했죠.
저는 혼자 남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장을 간 지 며칠 후 옆집 아줌마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사 가냐면서 집 내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앞에 부동산에 이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03동 12층은 우리 두 집밖에 없는데 자기네는 내놓은 적 없으니까 저희 집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103동 12층 매물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인데 언제 매물이 나온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주인분이 와이프랑 와서 내놓던데요? 이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와이프예요. 김상현 씨 와이프 말이에요. 에이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그 집 사장님이 와이프랑 오셔서 내놓은 거 맞아요. 사장님 어머님 때부터 거래한 집이라 잘 알고 있어요. 키 크고 마른 분이신데 와이프분도 같이 와서 직접 확인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와이프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더니 나이는 30 초반 정도의 단발머리였고 서너 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까지 있다고요? 그럼 상현 씨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럼 저는 뭐죠? 미친 듯이 상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잦은 출장,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는 것,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사라지는 것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상현 씨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김상현 과장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2주 전부터 가족여행을 갔다고 했어요. 가족여행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털썩 소파에 앉았어요. 가족여행을 간 사이에 제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그때 제 남동생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매형은 어디 갔냐면서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장 갔다고 했더니 동생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혹시 매형이한테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어제 매형을 봤는데 다른 여자랑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데리고 있었다면서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확실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분명 매형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매형이 못 본 척하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상현 씨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저는 그냥 바람피는 상대였던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져서 상현 씨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SNS도 찾아보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상현 씨의 실제 와이프의 SNS를요. 프로필 사진에는 상현 씨와 여자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최근 게시물을 보니 남편이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가족여행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출장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현 씨는 저와 만나기 한참 전부터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꿈꾸던 결혼, 제가 생각했던 미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상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출장이 길어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결국 상현 씨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출장 다녀왔다면서 자연스럽게 굴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박미연 씨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순간 상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냐고 하길래
부동산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와이프분과 함께 와서 집을 내놓으셨다고. 그 와이프분이 박미연 씨냐고 물어봤어요. 상현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되레 저에게 묻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게 지금 중요한 얘기냐고, 당신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게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했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요. 상현 씨는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버리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짐 정리해서 이번 주 안에 나가달라고 했어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난 1년이 뭐였는지, 저와의 관계가 뭐였는지, 뱃속의 아이는 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제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말했다면서요. 그때까지도 상현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탓하기만 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식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박미연 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요.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미연 씨를 만나겠다고 하니 상현 씨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현 씨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저는 박미연 씨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SNS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죠. 퇴근 시간에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어요. 김상현 씨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근처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1년 넘게 상현 씨와 사귀었다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라는 것까지요. 박미연 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면서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현 씨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아파트 내부 사진까지 보여주자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이게 정말이냐고 물어보길래 정말이라고,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다고, 상현 씨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박미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둘 다 상현 씨에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박미연 씨는 상현 씨와 심하게 다퉜나 봐요. 다음 날 상현 씨에게서 화가 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정말 미쳤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되었냐고,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저 때문에 가정이 박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상현 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만 탓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된 건 제 탓이라고 했어요. 미연 씨한테 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라고, 당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한다고, 저도 이제 상현 씨와는 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상현 씨는 저를 욕하기만 했어요. 사과는커녕 제가 모든 걸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상현 씨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이런 상황에서 생긴 아이지만 제 아이니까요. 너무 억울해서 처음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고 혼인빙자간음죄도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사기죄로 고발하기에는 단순히 결혼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금액도 크지 않고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양육비 청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도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지만 법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었죠. 상현 씨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완전히 외면했어요.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고 병원비나 생활비 지원은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와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었죠. 끝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상현 씨가 박미연 씨한테는 빌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했으면서 정작 본처한테는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상현 씨와 박미연 씨가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박미연 씨도 끝까지 상현 씨를 믿지 못했나 봐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복구하기 어렵잖아요. 상현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를 잃었고 박미연 씨도 잃었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자식인 제 아이마저 외면했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상현 씨가 저에게 했던 그 모든 달콤한 말들, 프로포즈 같은 말들, 결혼을 암시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고 해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죠. 상현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이용만 했던 거예요. 박미연 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되었으니까요. 상현 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 박미연 씨,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만 보고 살려고 하죠. 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결국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저는 아이와 단둘이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거짓말로 얼룩진 관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말로 저와 제 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상현 씨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거예요.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제 아이와 제 미래에 집중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대방이 너무 완벽해 보이거나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이면 의심해 봐야 해요. 사랑에 눈이 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처럼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진짜 사랑은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